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그래도 수출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석 달째 적자를 내고 있고요. 흑자를 유지하던 중국으로의 수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두어야 할 나라에서 중국 대신 다른 나라를 찾는 탈중국 논란이 벌어지기도 해서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 또 변화가 생긴 건지 그런 걱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지표가 최근에 뉴스로 나왔는데 성장률이 무려 0%대로 주저앉으면서 여전히 중국과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걱정이 한층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 경제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중국의 고민은 어떤 것인지 중국 전문가 한 분과 함께 인터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우리 경제도 요즘 어렵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꽤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 듯해서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인터뷰를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고 중국하고는 우리가 계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요즘 적자로 돌아섰다고 해요. 뭐 혹시 뭔가 좀 신경 쓸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상하이 이펙트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하이 이펙트? 네네. 예. 그래서 4월, 5월 두 달 동안에 이제 상하이를 포함한 뭐 중국의 대도시가 다 봉쇄를 했기 때문에 2분기라는 게 뭐 4, 5, 6 석 달인데 거의 3분의 2가 거의 문 닫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뭐 좋게 나올 수가 구조적으로 없고요. 또 한국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중무역 적자 28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이제 월 단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연간으로는 아직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뭐 과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본적인 것은 이제 상하이 봉쇄가 문제가 됐는데 상하이 봉쇄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도시가 한 두 달 동안 네. 전체 GDP 한 45%에서 75%를 커버하는 지역이 봉쇄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충격이 있었고, 우리로 보면은 그 대중국 수출의 88%가 이게 중간재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간재는 뭐 중국이 수출 안 되면 이게 가동이 안 되면 바로 타격받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공장을 못 돌리니 우리로부터 사가는 중간재도 안 사가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도 줄어들고 중국의 경제 지표도 좀 이상하게 나오고 반도체 수출도 잘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뭔가 안 돌아가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적자다. 예. 이게 사기다 그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해서 우리를 뛰어넘은 것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과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5월 달에 보면 10%밖에 안 돼요. 증가율이. 통상 우리가 한 50%, 30%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하이 봉쇄의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그렇죠. 그게 한 3, 4, 50%씩 늘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보통 우리 그 중국으로? 정도 가죠. 근데 5월 달에 10%로 떨어진 게 문제고, 대신 예.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걸 보면은 3월 달에 40, 4월 달에 42, 5월 달에 42.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그 무역 적자가 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로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연속 공정이기 때문에 공장을 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가 발생했건 말건 이제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그 공장에서 계속 숙식하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생산이 이제 이루어졌고, 또 우리는 뭐 그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난 그런 이제 조금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도 있고, 그렇죠. 중국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거꾸로 수출하는 반도체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서로 종류가 좀 다른가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쪽에 그다음에 NPU 쪽이 주로 많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죠. 만들어내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개별 소자나 뭐 이런 쪽에 좀 그레이드가 낮은 것, 뭐 이런 쪽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 건 우리가 수입해다 쓰는군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것도 중국이 그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요? 당연히 있죠. 그것도.
그게 또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오래 기다리고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봉쇄 때문에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도 뭐 0. 몇 % 성장에 불과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설명이 되고, 그러면 요즘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뭐가 제일 걱정거리입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저런 지표들이야 뭐 기분 좋은 지표는 아니지만 대략 예상되고 설명은 된다라고 본다면 그거야 뭐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일일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공급망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그 외교적 대응을 경제적 대응으로 바꿨을 때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한번 경험했던 사드 보복 같은 예. 중국의 이제 반격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급망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나토 정상회담에 간 이제 뭐 대통령 수행단 쪽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그 성장이 이게 수출 중심 성장 끝났고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돼서 우리로서는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관련되는 중국 주식들이 이제 폭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태가 예.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기자회견을 자세히 한번 들어봤지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수석이 중국과와 관계를 언급한 그 대목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게 특정한 지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리스크가 있고 또 이것을 수출에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예. 그걸 이제 받아들인 쪽에서 이게 또 얘기를 하는 포커스가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이게 우리 경쟁력의 문제냐 아니면 중국 시장의 문제냐를 이거를 이제 그 뒤섞었거나 또는 이제 이게 그 경쟁력의 문제를 시장의 문제로 가져가는 바람에 이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의 성장이 끝났냐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전 세계에서 지금 벤츠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독일도 미국도 아닌 중국입니다. 벤츠. 그렇죠. 전 세계 명차의 27%를 사는 나라가 중국이고, 인구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루이비통, 구찌, 베르가모, 샤넬이라는 명품의 34%를 사는 나라도 중국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이 이게 끝났냐 그게 아니라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중간재나 소재 쪽에서 중국의 국산화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이것하고 네. 중국의 내수 시장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그래서 이 시장을 그러면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점점 둔화되다 보니 우리는 그럼 다른 무역 파트너를 찾아야 되나 보다, 중국도 뭔가 좀 시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판단은 잘못인 듯하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시장에 관한 얘기는 코멘트는 아니었고 이제 그 우리로 봐서는 시장의 다변화 얘기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한국 제조업의 중간재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문제를 이거를 이제 좀 깊이 생각하고 정책적으로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중국 측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외교부의 반응하고 중국의 이제 관영지에서 그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린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상호 협력에서 이제 그 한중 간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뭐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를 했고, 재미난 것은 이제 그 한국 전문가가 코멘트한 것은 탈중국화가 되겠냐,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게 바로 공급망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 요소수 사태 때 네.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이 중국에 75% 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600 뭐 몇십 개가 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탈중국, 이것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산업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걸 1, 2년 만에 3, 4년 만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공급망의 문제들이 우리로서는 탈중국도 좋고
중국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공무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당장 이제 눈앞에 이제 문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활용한 이 중국의 그 대응 뭐 이제 중국이 과거에 보면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생각고 열도 사태가 터졌을 때도 히토리 문제를 갖고서 이제 액션을 했었고 예. 그래서 한국과 이제 중국이 조금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거기에서 그런 그 공급망 이걸 들고서 이제 한국한테 액션을 했을 때 한국이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 이제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이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해 보면 중국 의존도가 우리가 계속 높은데 그걸 무역 상대 다변화로 좀 풀려고 하고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나 이런저런 의존도를 볼 때 중국으로 연결된 그 의존도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중국에서만 사와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게 좀 걱정이라는 거고 그 걱정이 바로 공급망 걱정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급망. 그럼 뭐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는 없어요. 아니면 뭐 어떤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요 지금 이제 탈중국을 해야 되냐 공급망을 바꿔야 되냐 뭐 이런 많은 문제에 있어서는 예. 그것은 이게 정부가 아닌 기업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항상 뭐 그렇습니다만은 말이 너무 앞서가게 되면 뒷감당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말은 좀 나중에 하고 이게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를 이거를 준비하고 갖춰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당장 앞으로 1년, 2년, 3년 내에 이것이 뭐 국산을 하거나 또는 다른 대체제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충수를 두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죠. 굳이 말이 앞섰다 이 말이군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야. 잠깐 언급해 주셨던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재를 좀 덜 사가는 것 같다 하는 것도 지표로 나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것도 당연히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뭐 철강화학 그 기계, 자동차 예, 부품 예. 이게 이제 주로 중국에 많이 갖고 가는 건데 그 중국에서도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보면 중국과의 경쟁력을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는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화학 제품이든 철강 제품이든. 뭐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제 우리 기술력의 문제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그런 그 중간재에 들어가는 원자재는 또 중국에서 가져오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제 예를 들면 정치적인 아젠다로 그 중국과 이런저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화학 뭐 철강 이런 쪽 업체들의 중국 의존도는 꽤 높을 텐데 그쪽에서 중국 쪽 수출이 막히거나 하면 이것도 꽤 큰 문제일 텐데요. 설비 과잉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뭐 수출 품목으로 보면 반도체가 한 24%로 예.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이 아마 대략 한 4~5%뭐 두 개 합쳐가지고 그 정도일 거고 그다음에 기계하고 자동차 부품이 이제 그 다음을 잇고 있는 1, 2, 3, 4위가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건 충격이 크죠. 그렇군요. 야, 그럼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게 중국 그 나라를 걱정할 게 아니라 중국과 연결된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갖고 오는 거는 그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우리 걸 그쪽에 파는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고 두 가지가 다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그 지피지기를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있죠. 그걸 안 하고서 이제 상대가 어떻게 하고 있냐를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실익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중국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요즘 시각은 어떤 겁니까? 한동안은 이 사드 문제 때문에 꽤 좀 껄끄러웠었는데. 그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벌어진 사태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IPEF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입을 했어요. IPEF.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예. 이제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예.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한 것이 이것은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토 뭐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업저버로 참여를 했지만 나토에서 이번에 구조적 도전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우리가 참여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참여 동참하는 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미국이 치포라고 그 반도체의 그 기술, 장비, 소재, 생산을 이제 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을 묶어서 치포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반도체로 봉쇄하겠다. 이제 이런 동맹 전략을 내놨는데 거기에 이제 다 한국이 깊이 관여가 돼 있어요. 네. 그럼 과거의 상황을 놓고 보면 중국은 당연히 보복을 하든지 뭐 이제 대응을 세게 했을 건데 그 뭐 별 이제 공식적인 반응을 보면 뭐 한국을 보복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의 실제적인 그 실행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예. 이것을 중국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그래서 예를 의미하시는 들어서 거죠? IPF를 당장 실행할 수 있냐? 아, 그러니까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그렇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환태평양 국가들끼리 모여서 중국을 대체해 보자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중국의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예. 2년 내에 그게 가능해질 거냐? 그리고 IPF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임기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게 네.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중국이 그 허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도 반도체를 이제 우리가 메모리에서는 세계 최강 기술을 갖췄지만 원자재나 이런 그 반도체에서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40%가 넘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액션을 했을 때 이게 중국이 반대 액션을 했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겠냐.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는 정말로 한국이 액션했을 때는 이것은 당연히 사드 때와 똑같은 또는 그보다 강한 보복이 있을 건데 예. 그걸 이제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전략은 뭐 정말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꼽히려고 하는 시점에서 반도체를 빼버리면 네.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10년, 20년 가면 반도체도 국산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차가 지나가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IPF든 이제 뭐 반도체 동맹이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반도체를 누군가와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미국, 일본, 대만 이 세 개 나라와 협력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봐도 그렇죠.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나마 만만한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한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갖고서 이제 이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이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행이긴 하네요. 중국이 또 그런 쪽의 스탠스를 잡아준다는 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이제 포지션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포를 갖고 있지만 예.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측면을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씩 쥐고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반도체의 원재료도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옵니까? 그렇죠. 그건 뭐 다른 대체가 어떤 걸 수입해 오는데요? 뭐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도 뭐 사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불화수소 뭐 이런 것들도 예. 그 원자재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와서 예.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아, 원래 세계가 그렇게 한 덩어리이긴 합니다만 특히 그런 쪽에서는 서로 한쪽으로 안 주기로 하면 참 답이 없겠네요. 우리 일본하고도 한번 갈등이 있어서 좀 골치 아프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진행된 모든 산업에서 글로벌화를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2년, 바이든 대통령 2년, 4년 만에 이걸 교통 정리하거나 또는 원상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만들어진 서플라이 체인은 뭐 적어도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사이에 이제 그래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이제 돌멩이가 날라와서 맞을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 리스크가 존재를 하죠.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어요. 즉 중국의 의존도를 뭐 당장 없애지는 않더라도 오로지 중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한 뭔가는 대체 수입원을 만들어 놔야 뭐라도 액션이 있을 때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을 이제 텐데. 당연히 그렇긴 한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히토리오 금속들인데 예. 이것은 뭐 중국이 뭐 부존량에서 54% 생산량에서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을 수는 있지만 첫 번째 코스트가 이제 맞지를 않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게 시간상으로 딜리버리가 이게 맞지 않는 문제. 운송에 오는 시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런 이제 히토류 관련되는 품목을 이것을 이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얽힌 고민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어서 2부에서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 요즘 중국과 얽힌 우리나라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 소장님,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주식을 뭐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매도하는 규모나 이런 게 꽤 커서요. 혹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흐름과 변화를 외국인들이 먼저 읽고 셀 코리아를 하는 거는 아닌가 하는 걱정 이런 게 드는데 요즘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불안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것들을 듣다 보니 야 이게 어디 뭐 하루 이틀 한두 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위기가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중국을 모티브로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가지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예. 이제 성장률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못 따라간 게 벌써 10몇 년,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돈은 그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죠. 성장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래서 세계 평균을 못 따라가는 나라에서 돈 빼서 평균보다 높은 나라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첫 번째 걸린 것 같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든 뭐든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차이나 리스크인데 뭐 모진놈 옆에 있다가 이제 돌 맞는다고 하지만 중국이 이게 지금 이게 돈이 몰려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한국은 계속 빠지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자금의 그 유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경기로 놓고 보면 미국하고 한국은 경기가 이제 피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고 중국은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미 내려가 있어서 지금 바닥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은 피크에서 팔고 바닥에 사자. 예. 그러면 이제 한국과 예를 들면 미국을 셀하고 경기 바닥에서 태어나는 중국을 바이하는 이런 이제 성장 리스크가 있고요. 중국으로는 그럼 돈이 요즘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 4, 5월 뭐 6월 놓고 보면 3월에 코로나 발병했을 때 가장 큰 매도가 있었지만 예. 지금 6월 달에는 뭐 금년 들어서 가장 큰 매수가 있었고요. 7월 들어는 이제 조정 상태인데 최근 3개월 동안에 돈들이 계속 들어왔죠. 소장님, 그런데 그 중국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체로 보면 거의 한 몸과 같은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의 어떤 사이는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중국 경제가 좋아야 우리가 중간재 수출하고 하면서 우리도 좋고 중국이 안 좋으면 이제 우리도 안 좋은.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느니 그냥 돈 넣었다 뺐다 하기 쉬운 한국 증시에 투자하면 효과가 똑같아. 그래서 일종의 프록시라고도 하던데 중국으로는 경제 전망이 괜찮으니까 돈이 몰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빠져나가는 게 그건 과거의 어떤 흐름과는 좀 달라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방금 지적하시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중국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역 흑자가 이게 줄어들었다 또는 적자로 전환했다는 것이 중국과 차별화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 증가율과 우리 수출 증가율이 같이 갔고 예. 무역 흑자 같이 갔지만 이게 이제 거꾸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의 경쟁력의 문제. 예. 이게 이제 내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 한국을 이제는 같이 볼 수 없다. 그렇게 중국이 잘 돼도 코리아는 잘 안 될 수 수도 있으니 있다고 본 거죠. 그게 큰 변화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원자재를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원자재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요 수출국 중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저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것의 타격은 사실은 우리가 뭐 미국 얘기하고 다른 나라 얘기할 상황이 아니죠. 예를 들면 전기차.
네. 리튬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그 타격을 누가 받느냐. 네. 뭐 석유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가장 취약한 산업 구조가 바로 한국이다. 네. 그래서 그런 한 세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셀코리아 외국인들의 반응의 원인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를 아무래도 그 대표주기 때문에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고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를 이걸 왜 외국인이 파는 거냐. 근데 반도체 주식은 이것은 모멘텀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이익을 사고 팔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를 보면 국가별로 봤을 때 피크아웃을 중국이 가장 먼저 했고 이것이 이제 미국이 조금 더 늦었어요. 시장별로 판매 증가율을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경기하고 똑같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경기들이 이제 뭐 반도체는 피크 때 빨고 바닥에 사야 되는데 네.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는 다 밑으로 이제 하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계에서 1등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바이보다는 셀 쪽에 서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make sense 한 거죠. 그 반도체 경기가 제일 좋을 때 고점에서 반도체 주식은 파는 게 상식인데 그렇죠. 반도체 경기의 고점은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그렇죠. 이 직후에 수요 몰릴 때 그때가 작년 하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바이코리아는 결국은 반도체 경기 회복 이게 이제 금년 말이냐 내년 초냐 하는 것 거기에 예. 포커스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것 같냐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저성장이라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덜컹덜컹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반도체 경기도 그렇고 이거는 전반적으로는 시간 지나면 해결될 만한 것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우리나라 저성장인 거야 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포리티컬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새 정부 미국의 새 정부 들어서서 북한을 어떻게 다루냐를 보면 그 무시 일관도로 사실은 가고 있고 예. 거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들은 존재감을 드러내든 뭘 하든 간에 이것의 핵실험의 재개나 이런 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바로 핵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는 뭐 거의 신경을 안 쓰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제 미사일 발사가 이게 이제 외국인의 뭐 매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심전 팩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여러 포인트들 중에서 뭔가 좀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의 중간재 경쟁력을 좀 높여야 된다는 거. 뭐 그런 정도가 일단 눈에 들어오는데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어떻게 봐서는 보세요?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돈을 다시 몰려오게 하는 것은 이게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이게 답이지 뭐 공매도를 없앤다 뭐 이제 외국인한테 이런저런 제도적인 제한을 없애준다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돈 되면 들어오는 것이고 돈 안 되면 나가는 것인데 네. 돈의 속성은 물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죠. 철저하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한국의 성장률이 2%대 성장, 세계 평균이 3%를 넘어가는데 이걸 하회하는 한에는 무슨 제도를 바꾸든 뭘 하든 간에 이것이 외국인의 매도는 이것은 멈추거나 또는 잠깐 정지할 수는 있지만 이건 추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하고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사이에 뭐 30년 동안 제조업 중간재를 통해서 장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중국이 소비 시장이 앞으로 아마 2, 3년, 4, 5년 내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이 돼요. 네. 그럼 우리로서는 이게 저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전략,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뭐 중국을 잘 모른다. 또는 이제 뭐 중국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뭐 충분한 이해가 안 돼서 예. 이것이 그 전통 제조업이랑 컨베이어 벨트에만 계속 유지하는 전략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철강 화학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고전하는 거는 있으나 그걸 역전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중국이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지는 방향이니까 그쪽에다 우리 물건 팔 걸 고민을 좀 해보자.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 퇴출한다는 걸 갖고 탈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예전에 보면 마산 수출자이죠, 구미 수출자이죠, 부천구로 수출자이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예. 전 세계 기업이 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보면 90년대 중반에 나갑니다. 네.
그게 우리 퍼캡ita 임금 10,000불대죠. 근데 중국이 12,000불인데 지금 결국 우리로 봐서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많은 중소제조업들이 전부 퍼캡ita 임금 10,000불대 내외의 이제 인건비를 보는 산업인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럼 빨리 빼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중국이 우리 2만 불대 네. 이때 산업이 이때 소비가 뭐였는지를 보고 그 산업은 빨리 들어가고 이게 1만 불대는 빨리 빼야 되는 이제 이런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중국에 대해서 그 사이 이제 그 당한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쪽에 대한 고민은 이제 중국은 쳐다보면 안 되는 시장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예. 또 이제 빠지는 것들은 인건비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중국의 시장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장을 보면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었던 시장이 줄어든 것 이거는 이제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 불 정도 되던 시절에 우리가 소비했던 걸 소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로 봐서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 데 없는 것 이제 그걸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게 우리로 보면 첫 번째 뷰티겠죠. 화장품. 두 번째는 이제 헬스일 수 있고 예. 이제 그리고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그 노인 인구가 지금 2억 9천만 명, 뭐 조만간 3억 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실버 인더스트리는 이건 중국은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이고, 예.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역시도 이것이 굉장히 큰 이제 산업이고, 네. 또 이제 베이비가 있죠. 또 중국은 뭐 아기를 40년 동안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이 인구가 줄어든다, 뭐 중국의 인구가 그 늘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는 많이 포커스하지만. 그 중국의 지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지갑이 6개가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그래서 이 네. 우리도 뭐 애들을 굉장히 정말 자본집약적으로 키우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집약적으로 키워요. 예. 그래서 하이엔드의 베이비 산업이 이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이미 뭐 예전에 어떤 사이트 강남 엄마들 뭐 이렇게 해서 비기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 그것 또한 우리가 이제 중국을 조금 다르게 보고 우리 경험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이제 품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우리도 개발하고 고민해야 되는 제품들이네요. 우리 있는 것 갖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군요. 철강이나 화학 제품 중국에다 내다 팔면서 중국이 경기 좋고 수출 잘할 때 우리도 간접적으로 덕보던 그런 흐름이 대체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 새로운 방향을 좀 잘 찾아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즘 중국 내부에서도 고민이 참 많을 텐데 뭐 봉쇄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도 있을 거고 최근 들리는 소식 보니까 뭐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냉각이 빠른 것 같더군요. 뭐가 좀 걱정스럽게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지금 최대 고민은 고용인 것 같아요. 고용. 그래서 부동산의 문제는 그것은 이제 우리 지표로 보면 그런데 뭐 중국은 보면 투자가 제조업이 있고 SOC가 있고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의 비중이 한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예. 70%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그 투자는 마칠 것 같은데 지금 중국도 부동산을 우리는 지금 뭘 보냐 그러면은 이제 거래 면적이 얼마나 줄였냐, 착공 면적이 얼마나 줄였냐 이제 이걸 보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4, 5, 6, 7월 달 정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안 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이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봉쇄 기간이라서 봉쇄 기간에 뭐 복덕방에 가서 집 살 이유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하, 그 후유증이 지금 이제 6월 달 풀렸지만 아마 7월까지 갈 것 같고 그래서 찬바람 부는 8월 이후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고용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중국의 GDP는 그건 고용 지표라고 봐야 됩니다. GDP 1%당 몇 명을 고용하냐 이것이 정부의 관심사인데 예. 이게 지금 0.4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연간으로 중국이 이제 0.4 GDP가 나왔으면 연간 목표 3월 달에 만들은 5.5%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중국은 5.5%를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적어도 8.1에서 8.7 정도를 가야 5.5가 될 거고 5 정도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7%대를 해야 가능해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GDP 1%당 한 220만 명 정도 고용하는 고용 유발계 수를 이거를 어떻게 극대화를 시키냐. 요게 이제 최대 고민인 것 같아요.
같은 경제 성장률에서도 고용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봐서는 이번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중국의 주가가 이제 최근 2달 반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먼저 올라간 놈이 자동차예요. 예. 자동차, 전기차. 음. 근데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자동차가 뭐 부품이 2만 몇천 개가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맨 먼저 부양을 시켰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국도 내수 산업에서 최대 소비 품목이 우리처럼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게 고용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동차를 먼저 육성을 시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는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눈초리로 보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리커창 총리나 시진핑 주석이 고민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예.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면은 저것은 부동산에 반드시 손댄다. 예. 근데 최근 2년 반 동안 중국은 부동산 규제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이것이 떨어졌고 예. 과열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풀어주는 것 이게 이제 GDP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GDP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내년 초 이렇게 보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규제 해제 때문에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오는 다시 그런 현상이 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중국의 부동산은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푸는 것도 정부 맘이고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부동산을 풀게 되면 당장 철강화하고 건자재가 올라가고 네. 또 그것이 완공 단계에 들어가면 가구, 가전, 자동차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GDP 성장률을 5.5%로 맞춰야 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풀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미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일선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사이 2년 반 동안 만들었던 제재를 대거 푸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2분기의 데이터를 보지 말고 3분기나 4분기의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일선 도시에서도 여전히 부족합니까? 중국은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조각조각 듣는 소식에 의하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놔서 사람들이 들어가 살 사람은 없는데 집주인들은 한 사람이 여러 채씩 갖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비워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뭐 최근 10년 동안 계속 떠도는 얘기가 이제 중국의 유령의 집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중국의 일선 도시는 뭐 당연히 집이 없어서 난리고 그래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사실 일선 도시고 이선 도시, 삼선 도시는 유령의 집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있죠. 김포 예. 지역 같은 경우도 뭐 3년 전, 4년 전 네, 여전히 미분양이 있었듯이 예. 그래서 중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일부 지역의 미분양이나 이걸 갖고서 중국 전체로 보는 것은 조금 안 맞다. 한국도 예. 부동산 경기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지.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은 이게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 경기는 뭐 빈집이 많다든지 경기가 나쁘다든지 또 수요가 줄어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특히 더 봉쇄 때문에 어렵긴 한데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쓸 것 같으니 오히려 부양책에서 우리가 뭔가 혜택을 보거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다른 걸 찾지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걱정보다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아마 경기 사이클에서 과거에는 미국이 가장 먼저 경기가 턴하지만 이번에는 예. 중국이 가장 먼저 턴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먼저 턴하는 쪽이 어딘지를 그걸 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항상 중국 걱정할 때 보면 이게 요즘은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자꾸 강요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미국의 세력 알권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 러시아 쪽하고도 여전히 친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원숭이 길들이라고 이제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는데 닭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등하고 2등이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1등, 2등이 서로를 패기가 어려우면 가운데를 이제 건드리는데 예. 그게 아마 저는 사드 때는 한국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 대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잘못 날아오는 돌을 맞지 않게끔 우리 전략도 짜고 또 이제 그 말도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또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양쪽에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전병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 또 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